일단 새로운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피아노를 이렇게 피아노 위에다가 무언가 잔뜩 이런 오브제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완전히 다른 악기를 새로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피아노를 개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피아노를 이렇게 개조해서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 케이지라는 20세기 작곡가 시도입니다.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해서 하나의 시도입니다. 기존에 주어진 피아노의 음색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요거 보세요. 바이올린입니다. 어떤 모습이 전통적인 악기와 달라 보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죠. 원래는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스코르다트라라고 해서 특이한 이 조치인데요. 이렇게 해서도 역시 희한한 소리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아무튼 전통적 악기를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거에 만족하다가 계속 지금도 이거에 만족하는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 다른 길을 가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갈래 해서 첫 번째 길을 내딛은 발이 이쪽입니다. 악기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지는 않지만 조금 바꾸는 거죠. 기존 악기를 조금 바꾸는 거죠. 개선하고 혹은 개조하는 것이죠.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맨 왼쪽의 사진은 조금 깜깜해서 안 보시겠지만 펜 하모니콘 혹은 판 하모니콘이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메트로놈이라고 아시죠? 딱딱 하면서 이제 그 피아노를 칠 때 이제 80으로 맞추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이제 그 보조 도구인데요. 그 메트로놈을 발견한 분이 이제 같이 만든 악기가 저 악기입니다. 저 악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작곡가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웰링턴의 승리라는 베토벤의 최악의 졸작입니다. 여러분들 베토벤 훌륭한 작곡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별점이 참으로 많은 작곡가라고 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참 훌륭하지 못한 작곡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는 작곡가들을 굉장히 제 책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토벤뿐만이 아닙니다. 바크, 쇼팽, 다들 웃으시는데 아마 저를 보고 비웃신 강의할 때도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은 얼마나 잘나서 그러세요? 막 이래요. 나 잘난 거 많아 막 이러는데 제가 좀 잘나지 않더라도 제가 과거의 작곡가들을 못 비판합니까? 과거의 훌륭한 과학자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네. 과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을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훌륭해서만 아니죠. 훌륭하지 못하시더라도 비판하실 수 있죠. 비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경도되고 몰입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도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도구일 수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어우러서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을 만드는데 밑받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음악에 몰입하고 경도되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피에르 케고르가 진리를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헤겔이라는 사람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 훌륭합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부정하겠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 이 악기를 이용해서 베토벤이 쓴 그 작품이 졸작이어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도 베토벤이 비판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흐도 마찬가지고 히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펜 하모니콘 제가 제 책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요건 악기가 아니라 이제 리얼 테이프 녹음기입니다. 이 녹음기가 악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음악, 제가 다음 주에, 내일이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소개해드릴 구체음악에서 이제 이 녹음기가 어떻게 악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는요, 루이지 루솔로라는 이탈리아 미래학파들인데, 미래주의자들, 이들이 만든 소음 기계입니다. 이들은 소음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게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음악사에서는 이런 시도, 루솔로를 음악가라고 보지도 않고요. 이것을 악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악기로 보고 있고 루솔로를 음악가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구들이, 새로운 악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끝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새로운 악기의 가장 최첨단의 모습은 뭘까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흉내낼 수도 있고 세상에 없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제 책에서 또 다루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리들, 소음들, 음색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서양 음악은 대부분은 음고지향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들은 새소리, 파도소리, 물소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지만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소리를 좋다고 해서 어떻게 새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새들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이대리가 음악회장이면은 새들을 쫙 앉혀놓고서 제가 지휘를 막 하는 거죠. 하면 이쪽 새가 탁 그럴 수는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제가 훈련시킬 수 있지만, 동물 학대를 하는 건가요? 네. 뭐 새나 고양이나 개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거보다 더 복잡한 방식의 음고 처리 방식들이 음악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새소리나 파도소리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을 음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이런 소리들, 이런 소음들은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되느냐? 표현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새소리나 파도소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음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이용해서 파도소리를 흉내내거나 묘사하거나 표현하거나 모리스 라벨의 물의 신혼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드뷔시의 바다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물, 파도 이런 것들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나 묘사는 서양 고전음악의 주요 전략이고 이 덕택에 서양 고전음악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임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바다 교향곡을 제가 들려드리면서 이거 바다 교향곡이라고 얘기 안 해놓고 들려드리면 그게 바다 교향곡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채널 T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행 그 채널인데 제가 그걸 잘 보는데요. 가끔 보면은 이제 아주 웅장한 산이나 태평양 이런 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웅장한 산을 보여줄 때 바다 교향곡을 들려주고 태평양을 이렇게 보여줄 때 알프스산이라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곡이 있어요. 이걸 또 들려줍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요. 저는 압니다. 아니 왜 바다를 표현하는 걸 왜? 그러니까 보통 분들에게는 그건 사실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알프스산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기 딴에 열심히 작곡을 해서 알프스산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이걸 알프스산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데리고 와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뭐예요? 표현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은 세상을 온전하게 묘사하고 인지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음고를 통해 세상을 표현하는 음악은 세상의 참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다 교향곡, 바다의 모습을 가리고 있어요. 알프스산 교향곡 가리고 있습니다. 알프스산의 그 웅장한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하는 것, 알프스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이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알프스산 교향곡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 좀 표현적으로 무력하구나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사를 붙이죠. 그래서 가사 붙은 노래는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사 없는 음악은 어떨까? 가사 없는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력합니다. 음악은요,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미슨이라는 그 고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의하면은 음악과 언어가 공통 조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음악의 길과 언어의 길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물론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음악이 먼저 나왔고 언어가 나중에 나왔다, 혹은 언어가 먼저 나오고 음악이 나중에 나왔다. 이런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서로 처음에는 같았다, 근데 나중에 갈라졌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쪽에 노선을 붙였고요. 그러면서 언어와의 인식적, 표현적 경쟁에서 음악이 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악과 언어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어떤 공통 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도 하고 무언가도 묘사합니다.
저기 먹을거리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갈라집니다. 언어를 통해서 저쪽에 가면은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다. 굉장히 언어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근데 멧돼지를 이 노래 가사가 아니라 멧돼지 교향곡을 작곡을 해서 들려주면서 멧돼지가 저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언어는 인식의 차원에서 인간에게 굉장한 강력한 도움을 주는 도구임에 반해 음악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패했습니다. 음악이. 그러면 음악은 이제 찌그러지고 없어져야 되느냐? 다른 노선을 탄 겁니다. 음악은 감정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자극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음악을 듣고서 감동하고 느낄 수 있고 이게 음악이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그렇다면 좋은 겁니까? 감정은 불가피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 감정을 갖지요. 앞으로 23세기, 25세기가 돼도 감정을 가질 겁니다.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세상의 모습을 완벽하게 감정이 묘사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의 언어다. 예를 들어서 제 책의 35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루트입니다. 그 플루트가 35,000년 전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 호모사피엔스가 사회적 망을 유지하는데 큰 사회적 망을 유지하는데 공헌했고 음악을 한 사피엔스들은 인구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들은 멸종이 된 겁니다. 음악이 네안데르탈인들과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을 가른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추정입니다. 저 추정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얘기는 뭐냐 하면요. 호모사피엔스가 음악을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사회적 망을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망을 유지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감정의 언어로서의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회가 통합되는데 음악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목도하실 겁니다. 축구를 할 때 우리가 붉은 악마들이 노래를 하죠. 또 애국가를 부르면서 한국인으로서 통합이 되지요. 이런 것이 음악이 감정의 언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감정 좋습니다. 음악이 감정의 언어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현실의 특수한 인식이고 현실로부터 추상될 수도 있고요. 전염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의 언어로서의 음악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특히 권력자들의 독재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음악 듣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 책은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아닌 인지, 지각 이런 쪽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책을 쓴 것입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박수. 화장실은 3층하고 4층 두 군데 있으니까요.